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연일 새 정부 대통령의 집무실 이슈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말도 나왔죠. 이쯤 되면 공간이 지금 민생을 잠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됩니다. 사면, 인사권, 집무공간, 이게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민생 현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 행정적인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이야기, 이를테면 일자리 창출, 코로나 극복과 지원, 새로운 부동산 정책, 이런 소식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무엇보다 현 대통령과 당선인이 조건 없이 빨리 만나는 게 필요하다, 촉구해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취임덕이냐, 항전이다, 이런 험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언론은 신구 권력 충돌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요. 자, 충돌이 아니라 견해 차이, 이견이고, 이 정권 교체기에 이 정도는 조율해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 아닌가, 그러니 속히 만나시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정치권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서로 각을 세우는 거 잘 아는데요. 이 통합 이야기 며칠 했습니까? 통합 신용이라도 하고 선거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두고 청와대의 명확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IT 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도 핵심 뉴스를 아삭아삭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평론가님 네. 역시 빨간색 스웨터로. 네. 네. 저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권 의지 아니에요? 집권 의지? 네. 자, 이 어제 이후 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요. 일요일 오전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도 했고, 어제 청와대에서 오후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은 이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박 기자님 종합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 오전에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네네. 확대 관계 장관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시지에 주목이 됐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새 정부 출범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하다. 그러니까 이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창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같은 보좌기구, 경호처 이걸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특히 지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통수는 현 정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오늘 이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걸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 네. 이렇게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주길 당부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업무의 인수인계인데. 그렇죠. 아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아직 못 만나고 있으니 말이죠. 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오평론가님 정리돼야 될까요?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이제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전임 대통령이 또는 지금 현 대통령이 들어줄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청와대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 여기를 쉽게 벗어나서는 위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이거를 후임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외곽에 있는 거잖아요. 당선자는. 네네네. 당선자의 의지야 충분히 다 이해하죠. 그리고 모든 대통령은 집권할 때 집권 초기에 내가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옛날식 표현하면 성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외 변수가 막 작용하고 막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코로나가 온다 이런 거는 본인의 의지와 완전 무관한 것들이 네네.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대외 변수를 5년 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불안감이 현실화됐을 때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원론적인 이런 답변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만나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옮기고 싶고 이런 것이 옮겨진다면 국민들에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네네.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분이 조금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과 여론을 계속 조성을 하려고 있어요. 마치 밀어내듯이 임기 곧 끝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건데 왜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왜 없어요. 안 도와줘? 이런 입장인 적어도 거죠. 팀이 지금 장제원 의원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만났다. 네. 그런데 만나는 중에 뭐 결렬이 됐다. 잘 안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왜 윤석열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내서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열려 얘기했죠.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어쨌든 이 취임식 때는 만나야 되고요. 네네. 빨리 만나서 본인의 의지를 진솔하게 전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꼭 사람. 만나야죠. 그러니까 네.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지금 정부에 정부를 이끌고 있고 네.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 난해 하나라도 뭐 잘못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당선인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예, 오창석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뭐 의제를 조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해서 만나냐 마냐 이게 아니라 우선 만나야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풀어나가지 만나지 않고 그냥 여러 이제 참모들만 이런저런 얘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설정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싸우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네네. 우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야 된다. 저는 이해는 돼요. 아까 우평론가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일을 해본 입장에서의 우려. 자, 마지막 40여일 동안 정말 사고 없이 이 본인이 제대할 때까지 관료명장에 사고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짠 이제 네. 명예롭게 제대하고 그런, 싶은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새로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실제로 겪게 된 어려움은 닥쳐봐야 하는 거니까 의욕이 충만하고 네. 그러니까 의욕이 충만한 이제 새 정부 측과 지금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을 기해야 되는 이 마무리 정부의 입장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건 당연한데 아유 좀 빨리 만나시지. 자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뭐 도대체 비용은 얼마 드느냐, 이사 기간은 얼마냐. 그럼 또 이사를 하면서 그럼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또 이 업무 수행은 해야 되잖아요. 이 국방부의 입장이 5천억 원 소요된다는 예산을 이제 뽑아서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네.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안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방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사를 위한 뭐 계약 소요 기간과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 기간 한 4주 정도를 고려한다면 네네.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권 교체기의 안보 여건 또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서 대비태세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인수위 측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가 오늘 국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안보 여건 고려하면 쉽지 않고 정말 따져봐야 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이고요. 그리고 또 인수위 측에서 합참 이전하는 그 비용이 1,200억 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남태령 수방사령부 쪽으로 그렇습니다. 옮긴다면 네. 전제하고 1,20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서욱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네. 2010년도 합참 신축할 때 1,750억이 들었다. 지금 현재 합참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지났는데
1,750억보다 훨씬 많이 들 거다. 여러 가지 뭐 비용 상승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근무자들이 다른 데서 근무하게 되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예상되는 1,200억 인수위 측의 그 주장보다는 훨씬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오늘 알려진 게 이게 지난 14일 인수위가 국방부에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 본관동을 비울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불과 한 6일 전이죠. 6일 전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선 기간 동안 이 캠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용산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국방부가 어떤 게 인정을 그 얘기를 들은 게 며칠 안 됐다. 그래서 졸속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뭐 10개 부대 국방부 청사에 한 4천여 명의 이제 인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6개 부대 6,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만만한 규모가 아닌데 그냥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저는 놀라는 게 제가 군복무할 때 이런 거는 절대 이 외부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하 부대만 해도 병력 얘기는 못 하게 돼 있었는데. 군사 기밀이 너무 많이 노출돼서 좀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해군에서 레이더병을 해서 2급 기밀을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아유, 네. 2급 기밀까지 정도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는 휴가 나갈 때 교육 다시 한번 받고 나갔어요. 모든 얘기하면 안 된다. 네네. 모든 얘기하면 안 된다 했었고 예전에 천안함 사태가 이제 벌어졌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도 함 재원을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군함에 대한 재원을 모두 공개하고 선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 다 공개가 됐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여기 뭐 있고요. 여기 뭐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이나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저는 뭐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이후라도 여기를 반드시 강행해서 이제 옮길 것 같은데 만약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공개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또 국방부쯤 되면 이게 특수이사일 수밖에 없는 게 매우 조심스럽게 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장비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지 않게. 자, 어쨌든 이건 이전 계획은 이제 새 정부에선 확정적이고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안보 공백에 또 고충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빨리 합의가 된다면 딱 5월 10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빠르면 뭐 6월, 7월 혹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은 될 테니까 이제는 좀 지금 이 국방위원회는 여야 의원 모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 또 인수위 입장 모두 좀 국방부의 확실한 보고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인수위 이야기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오늘 보니까 화요일인데 지금 화요일 10시에는 간사회의 주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선인이. 목요일에는 이제 분과회의 주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오전 10시에. 예. 오늘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그 첫 일성은 바로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 대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민생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 신속하게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오늘 간사단 회의에서 당부를 했고요. 네.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뭐 협조도 구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첫 일성으로 첫 이 계획으로 이렇게 추경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윤 당선인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급하고 네. 손실보상을 확대하고 저리대출과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5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윤 당선이 오늘 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근데 먼저 정리해 볼 건 아까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청와대는 5월 10일에 시민에게 개방한다 그랬고 네. 그러면 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로는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준비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통이동 일단 첫 번째 메시지가
용산이 준비될 때까지 청와대에 있겠다가 아니라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가 메시지가 처음 나왔어요. 들어갈 가능성 제로다. 이게 네. 첫 번째였죠. 그러니까 저는 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돌려주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용산 집무실을 완벽하게 이전하기 전에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의 청와대보다 보안시설이나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준비가 안 된 곳이 통이동입니다. 말 그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일종의 컨테이너에서 운영하겠다라고 말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방공호가 있습니까? 컨테이너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사일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거기에 안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통이동은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네네. 빨리 빼줘야지 통이동 주민들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이동 속으로 들어가서 통이동 주민들을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 여러 것들 중에 대통령이 이동할 때 통신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든지 고도 제한이 걸린다든지 이런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통이동은 정말 용산보다 훨씬 더 좁은 협소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그 일대 마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럼 사실 오히려 통이동에 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이전을 하는 것은 뭐 공약일 수도 있고 물론 공약은 정확히 말하면 광화문이었지만 네네. 어쨌든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한다라는 같은 맥락을 해서 보자면 이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기존의 체제와 시설이 다 있는데 네네네. 그 기존의 체제와 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왜 통이동을 이렇게 공인을 한 것인가. 결국은 통이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인데 그럼 그 이유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청와대는 단 하루도 직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사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구중궁궐에서 국민들과 만나지 못해서 불통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 다른 곳에 가기 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가기 전까지도 나는 여기 못 가겠다라는 것은 그냥 애초에 그냥 청와대 여기 터가 싫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미사일 쐈는데 북한이 이름도 어떤 것인지도 식별을 못 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통이동 하면 그게 식별이 됩니까? 통이동 하면 식별 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대통령이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이제 용산으로 이전한다. 이 확정. 네. 예를 들면 이제 5월 10일부터 집무가 어려우니 한두 달 빠르게 해서 이제 한두 달 걸린다. 그럼 통이동에서 한두 달을 집무하는 동안에 그렇다면 경호와 안보는 어떻게 하는가? 사실 한 시간의 안보 공백도 허용할 수 없다는 건데 대통령은 한두 달이면 길잖아요. 네. 대통령은 그 수면 내시경을 하지 못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에 도래할 경우에는 곧바로 국군 통수권이나 이런 것들이 총리로 이전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흔히 말하는 건강 검진도 못하는 상황인데 제한을 받는데 이거는 좀 그래서 국민의 수건 사업이 국민들이 막 5천만 국민들이 5월 10일부터 청와대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상황에서 막 정말 미치겠으니까 8월라도 빨리 빠져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요. 이미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고 얼마나 이제 빠르게 이동하는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자 지금 인수위 관련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 5월 10일 0시에 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네네네. 이런 이게 이제 당선인 측의 이제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 시간부터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도 대통령이니까. 군 통수권이 자정을 이제 딱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당선인에게 딱 이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 뜻을 강조를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거기 있던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0시 딱 되면은 바로 짐을 빼서 11시 59분에 밤 11시 59분에 때까지 나가야 되는 거냐. 네네. 그런 질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방을 빼야 한다는 의미냐 이런 질문에 아니 우리는 저희 무서운 세입자 아니다. 주무시는 분은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김은혜 당선인이 얘기를 한 거고요. 5월 10일 아침까지 주무셔도 된다. 네. 뭐 의미를 굳이 해석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의지
그리고 청와대를 돌려준다는 그 의미를 강조한 거지. 네. 이렇게 뭐 딱 그 시간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기자들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소통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 당선인이 지키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이 방송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협조와 협력이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있었는데 청와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별도로 전달해 준다면 잘 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협의를 통해서 이걸 잘 처리하겠다 이런 뜻도 저희가 네.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유, 참 자정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전에 다 쌍방이 정리하겠죠. 네. 자, 청취자 많은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4419님, 누가 당선됐든 날개를 펼칠 시간 정도는 주고 반대를 해도 해야죠. 일단은 좀 믿고 밀어봐 주세요. 자, 초반에는 이제 국민들 마음이 이런 것인데 또 청취자 1926님은 성급히 말고 임기 안에 급한 일부터 처리해 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민청원 게시판도 없어질 수 있다던데 앞으로 국민의 의견은 어디다 말해야 할까요? 우리 지방 사람들 용산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유사한 보도들도 있어요.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12시 41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아침만 해도 영하권 꽃샘추위를 보이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봄 기운이 강해지겠습니다. 다만 그전까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지역에서 10도 넘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나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도로 상황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싱글분기점에서 정체고요. 동대구 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인데요. 8탄 분기점에서 화정휴게소까지 천천히 가고요. 8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에서 둔대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서안산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일직 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안보 공백을 이유로 좀 당장 이렇게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를 옮기는 거는 어렵다 이런 청와대 입장은 나왔고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랜만에 뉴스에 이름은 등장했는데 네. 선거 후에 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네요. 북한이 미사일 쏴도 바라보는 게 안보 공백 아니냐? 네. 현 정부의 이제 안보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공백, 안보의 문제를 계속해서 뭐 여당도 그렇고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지적하고 나오니까 네. 아니 무슨 소리냐. 북한과 협상한다고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진행 안 하고 우리 세금 들여서 지은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바라만 보고 또 서해상에서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도 아무 말 못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해했는데 러시아가 사과했다고 설레발쳐서 망신사고 이런 게 바로 안보 공백이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드러났던 이 안보의 맹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지금 새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그런 현 정부가 밀어줘야 되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새 정부한테 안보 공백이라는 비판하면서 네. 왜 협조를 안 해주냐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대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다 돌아옵니다. 아, 다 돌아온다. 부메랑으로. 네, 이거 딱 2달만 지나면 돌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북한의 올해 이슈들이 뭐 북한 마음대로 뭐 태양절이라든지 뭐 기밀성과 관련된 뭐 행사. 생일, 사망 뭐 이런 행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만약에 쐈는데 지금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미사일을 쏴서 그게 뭔지 확인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 재원 확인을 못한다. 이거 예전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었던 말인데 땡적땡이라고 네네. 박적박.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 시절에 얘기했던 거 대통령 되고 나서 본인이 말을 바꿔서 박적박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적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준석 대표가 아니 미사일 쏴도 확인 못 해준 게 안보 공백이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쐈는데 아직 확인 못 하고 있다. 뭔지 모른다고 하면 이거 그냥 누가 캡처해서 보면 됩니다. 네. 이적이 이게 안보 공백 아니냐. 왜 보수 정권은 또 안보 공백을 만드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집무실 이전 안 해준다고 안보 공백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논리를 가져온 거잖아요.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나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뭔지 확인 바로 못한다고 해서 안보 공백으로 던져버리면 2달 뒤부터 5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라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발언에 당대표니까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에 좀 신중을 좀 기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끝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진짜 안보 공백이 우려되면 태클 걸지 말고 네. 집무실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협조하면 된다. 지금 압박을 한 거죠. 당대표로서 지금 청와대가 비협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에 대해서. 자, 돌아온다. 집권당이 이제 됩니다. 곧.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이 윤석열 당선인 그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 빈곤 탈출 대책을 수립한다. 그러면 추경 추진을 시사한 거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그게 안 되면은 취임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추경이 추진이 될 걸로 보이고 물론 그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거냐.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물가 변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거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좀 문제지 현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최소한 5월 전에는 그러니까 4월 안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여야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네. 어제 경제 6단체장하고 도시락 우찬도 했잖아요. 네. 잘 될까요? 잘 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저 네. 이제 매번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네.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정말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도 당시에 경쟁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빠르게 협의를 해서 근데 사실 이제 시점이 여야가 묘하게 달라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4월에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현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우리가 추진해서 이제 끝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내가 취임하자마자 하겠다. 이건데 어쨌든 목적은 똑같은 거잖아요. 시점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4월에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의 협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손실보상만큼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게 5월 10일 이전에 통과돼서 네. 야 우리 집권 임기 말에 이거 처리해냈습니다 하든지 네. 아니면 저희가 취임하자마자 해냈습니다 하든지 6일 지방선거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날짜가 왜 중요해요. 혹시라도 빨리 오늘 윤 당선인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빈곤 탈출을 빨리 도와야 한다 그랬고요. 지금 또 민주당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하시라도 빨리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이제 누적 확진 코로나가 국내에 상륙해서 지금까지 1,000만 명을 넘겼군요. 지금 이제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육박이에요. 아마 내일 아침이 되면 넘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하루 더. 네.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5만 3,980명 늘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14만 네네. 4천여 명이 급증했어요. 다시 30만 명대가 되면서 누적 993만 6,540명이 됐는데 어제 저희가 좀 약간 희망 섞인 얘기를 했었죠. 네네. 정점은 지난 거 아니냐. 좀 꺾인 거 아니냐. 하고 했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사실 주말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신속 항원 검사가 지금 이 양성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됐잖아요. 근데 일요일에 사실은 이 주말 동안 신속 항원 검사를 안 하는 병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되다가 이제 화요일 수치에 월요일에 이제 검사한 게 나오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사실은 제일 뭐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 네. 하위 변이라고 할 수 있는 BA2 이른바 스텔스 이 오미크론 이게 좀 계속 늘어나고 있고 40%가 넘는 그 점유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경질병청장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정점 가는 시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규모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이게 확진자가 좀 꺾였다가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국내에서도 반복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고
많고 사망자도 384명이 좀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병상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요.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평로가님,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그럼 우리 한 번씩 다 확진이 됐잖아요. 우리 네. 주변에 확진자가 많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이 델타 때보다 좀 약하다고 하니 감기 몸살처럼 이제 좀 이기고 가고 7일 격리되고 그 스텔스 오미크론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점도 더 길어지고 네. 계속 가는 거겠죠. 그래서 더 빠르게 이제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주변에는 코로나 처음 이제 있었을 때 네네네. 2020년에 확진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델타도 안 걸렸고 그래서 한 번 걸린 사람은 절대 안 걸리겠구나 네네. 싶었는데 최근에 그 지인이 확진이 또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재확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 확진이 됐었는데 안 아팠어요. 일주일 격리하는 동안. 물론 부스터샷까지 맞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아팠다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전 백신에 대한 유효함을 말씀드리고 싶대 또 확진이 될 수 있으니 또 건강관리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모레 퇴원이네요. 네, 내일 모레 오전 8시 30분쯤에 서울 삼성병원을 나설 걸로 네네. 보여요. 그래서 바로 대구의 달성구 사저로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저가 마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주목이 되는 건 메시지입니다. 두 차례 메시지 낼 것 같아요. 먼저 병원을 나서면서 한 번, 그다음에 사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네. 이 두 메시지를 낼 텐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평론가님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무 메시지를 안 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자, 두 분이 의견이 달라요. 두 네. 번의 메시지를 낸다. 박정호 기자. 아무 네. 메시지를 안 낸다. 오창석 평론가. 네. 내일 모레 확인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일상적인 감사 표현 같은 걸 해도 네.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것이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대선 과정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가 여기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치 재개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에게는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번 또 지켜봐야 될 새로운 변수가. 그건 어렵고 저는 일상적인 감사 메시지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내놔도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투표 날 남색 입었다고 해석했었잖아요. 네. 아유, 그런 이렇게 것까지 매일 보면, 예언 네. 같은 예측을 여쭤봐도 박정호 기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오늘 만난다고 한 분이에요. 네. 어제 제가 그랬죠. 박 기자님. 그걸 또 환기시켜드리는 저도 얄밉네요. 스스로. 자,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가 민간인을 굶겨서 마리우폴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어제도 분석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제본부에서도 다뤄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빨리 좀 해결되기를 평화가 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정치자 5104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이번 주에는 꼭 좀 만나 꼬이고 복잡해진 일들 잘 협의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금요일에 꼭 만난다의 한 표. 야, 지금 스스로 자발적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신청합니다. 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 보채고 싶지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옷 같은 것이 낡아해져서 허름하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고 할 때 남루한 옷차림처럼 남루하다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남루하다에서 남루는 헌누더기 람자에 헌누더기 루자를 씁니다. 원래 남루란 낡아해진 옷이란 뜻의 명사로 남루를 걸치다처럼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남루하다란 형용사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루와 비슷한 표현으로 누더기가 있습니다. 앞서 한자를 설명해 드릴 때도 누더기란 말이 나왔는데요. 누더기는 해지거나 뜯어진 곳에 다른 천을 대어 누덕누덕 기운 헌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누더기를 누대기라고 말하는 경우를 가끔 들을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음절의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누더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국물 이외의 것을 가리켜서 건더기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역시 건더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모음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개의 껍데기는 조가비와 조개비 중에서 조가비가 표준어입니다. 또 손톱 따위로 핥히거나 긁히어서 생긴 작은 상처는 상체기가 아니고 생체기가 맞는 표현이니까요.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그만 거예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화창한 하늘에서 비치는 봄 햇살이 따뜻합니다. 아침에는 많이 쌀쌀했지만 낮에는 기온이 성큼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강릉 10도, 제주 12도, 서울과 대전 13도, 대구, 광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빠르게 쌀쌀해지겠고요. 모레 아침까지는 일부 내륙의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가량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깨끗한 상태인데요. 차츰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여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은 밤한때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경상도 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1도, 습도는 3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 실내 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한 우상혁에 대해 대한민국 트랙필드 종목 사상 최초의 우승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 연쇄 이전 비용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산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완전 개방, 국방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 무리한 면이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가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직접 연결해서 자,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어제 아침에는요, 별다른 입장이 없었는데 네. 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에 우려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예, 지금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의 기조, 모범적인 업무 인수인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것이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질문에도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오전에는 뭐 협조 의사가 있다가 오후에 들어 급변한 말 바꾸기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네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이거를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지켰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5월 10일까지 집무실 이전해서 거기에서 5월 10일부터 근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려고 보면 다 좋은데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이제 어제 NSC 확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촉박한 시일 안에 그런 안보 공백을 우려 없이 이전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뜻이었지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반대한 적은 그리고 지금 없다. 말씀하신 대로 용산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저희가 용산은 거기서 분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은 저희 관여가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걸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용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그 약속, 그것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고 협조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쟁점이 이렇게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도 네. 그렇고 박 수석님, 이 안보 공백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제일 어제 회의에서도 핵심적인 우려는 안보 공백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장이 안보 네. 공백은 분명히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측의 격차가 있는 건데 혹시 어떤 지점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인수위 측과 이제 청와대 입장이 이제 좁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서로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좁혀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청와대는 말 그대로
뭐 군사 안보를 포함한 재난재해 등까지 모든 걸 포함한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이 위기관리센터에 이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리고 네. 군 통수권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시는데 근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하루도 청와대 들어오지 않겠다. 5월 10일부터 그 집무실로에서 근무하시겠다 하니 그럼 예를 들면 그 많은 안보 이유가 있지만 그럼 이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새로운 대통령께서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인수위 측에서 그러면 이런 걱정을 잘 알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 이거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겠지라고 믿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네네. 국민께서도 지금 안보 불안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우려를 해소하고 대책이 있구나. 대책이 부족했다면 어떻게 그럼 해나가야지? 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모범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나 지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네. 통상적으로 정부 교체기에는 안보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북한에 예정되어 있는 4월 15일, 4월 25일에 연례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 또 위기가 고조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한미 간에도 연례적인 그런 연합훈련이 또 예정이 돼 있는 시기여서 네. 이 준비에도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것들이 설정이 돼 있고 대공 방어 체계가 여기에 지금 맞도록 돼 있는데 뭐 그 어디로 옮기든지 간에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이 대공 방어 체계, 그다음 비행 금지 구역 등 이런 것들을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5월 10일 그 안에 공백이 없이 이런 것들이 다 차질 없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협의를 하자고 하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네. 네. 자, 협의를 하자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팀장은 또 안보 공백이 어떤 공백인지를 청와대 측에서 밝혀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네. 박수성 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종합적인 우려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일부 극히 예를 들은 것이고요. 네네. 이것은 청와대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인수위와 부처 간에 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NSC 회의 결과로 국방부 장관과 그다음에 네네. 합참의장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수위에 자세히 우려를 전하고 설명을 하고 또 그쪽에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청와대가 그 안보 공백이 뭔지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뭐 이해하지만 그건 국방부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네네. 그렇게 거기서 할 일입니다. 예. 네, 자 국방부에서 그 우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일이고 지금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욱 국방장관이 이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일부 보도가요, 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네. 아닙니까? 아니 사실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늘 이제 정부 교체기에 보면 신구 권력 간 충돌 이런 언론 기사의 프레임은 늘 있는 것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도되지 않도록 모범적 인수인계를 해라.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당선인의 어떤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있을 리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청와대가 반대한 적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기사에 보니까 청와대 내에 당선인에 대한 협조파와 투쟁파가 나눠져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이전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돌렸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경로했다. 더욱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 네.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자, 특히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 이런 네. 말씀 하셨잖아요. 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고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일 수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이 국방부 청사 이전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의미를 좀 그럴 리가 말씀 없고요.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정부 교체기에 또 더구나 청와대 집무실을 뭐 국방부로 이전하고 또 합참이 뭐 이전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보 상황이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정부 교체기와 겹쳐서 또 이전과 겹쳐서 이게 자칫 작만 공백이라고 온다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임무를 다 하는데 지장이 초래할 수 있을지 모르니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원론적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신 것이지 네. 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윤 당선인의 회동 지금 뭐 실무 협상하면 장제원 이 비서실장 측하고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 측이 주로 얘기되잖아요. 네. 그런데 김용현 팀장이 청와대에서 협상하겠다면 언제든지 가서 안보 공백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런 또 입장도 냈는데 요거 좀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는 늘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는 늘 모범적인 인수인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으니 네. 예,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좁혀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동의한다 이런 입장이세요. 자,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일단은 이제 윤 당선인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지 명확히 했고요. 그러면은 이 기존 현 정부 청와대 사람들에게는 좀 애로가 있습니까? 뭐 그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는 5월 9일 자정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또 당선인께서도 이 뭐 비서동이 있는 뭐 이런 공간까지를 5월 10일 날 공개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뭐 본관과 뭐 영빈관 뭐 이런 곳을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저는 읽었는데 네. 예, 뭐 지금도 일반 관람객들이 그 부분들을 전부 들어와서 예, 다 보시고 계신 곳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 그리고 순차적으로 또 개방을 해나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 지금도 개방돼 있는 곳들이 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다만 이제 5월 9일 자정까지는 현 정부가 근무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예비비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예비비를 계속 상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이 문제가 이제 그 예비비를 지난 당선인께서 그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날 그 행안부에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을 요청을 한 것이고 오늘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죠. 네네. 오늘 국무회의는 원래 여러 다른 어떤 사안의 처리들로 예정이 돼 있었고 예비비 문제가 이제 새로 올라온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국방부 및 합참의 이동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이사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 구축, 건물 신축, 방호 체계 보강, 지원 인력 부대 시설 확충 등의 상당한 뭐 추가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검토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처리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하면 또 판단이 되면 바로 임시국무회를 바로 열어서 처리를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이 예비비는 문 대통령의 돈이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그렇게 처리하자는 뜻입니다. 절대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전에 자, 이 간사 회의하면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이제 입장을 또 표명했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좀 빨리 만나면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들도 있는데 이 당선 13일째예요. 아직 회동 뭐 확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우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민께 약속드린 날짜에 회동을 하지 못하고 연기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고 오히려 두 분의 실무 협상에 영향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뭐 그렇게 기대와 함께 또 그 협조 원칙과 함께 그렇게 성실하게 또 자세하게 실무 협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그런 신뢰가 쌓여서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석님 혹시 회동 성사 가능성 한 언제쯤 될까요? 글쎄 제가 그는 예측할 수는 없고요. 네. 국민께서 바라시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국민과 함께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일 소식이 나와도 이제 이번 주중 회동 이렇게 될 텐데 시간이 너무 길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네.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청와대에서 국방부 이전 계획 반대한 바 없다 말씀하셨는데 다들 지금 반대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 이제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비판을 냈는데요. 자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이제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이 쌓여서 오늘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된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미 동맹 하에 철저하게 모든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방 안보, 국방비의 증가율과 그중에서 국방비 중에서도 특히 전략 무기 개발이나 획득에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 같은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어떤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역대 정부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노력과 성과를 거둔 점,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과들이 직접된 결과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기 말에 지금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요. 수석님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음악 자체가 이게 불사조가 날아오는 음악이죠. 매주 화요일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뒷이야기를 나누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아유, 이거 거의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시끌시끌. 지난주부터. 네, 그렇죠. 자, 최 기자님. 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별다른 반대 입장 없었다. 심지어는 이제 협조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보도가 됐어요. NSC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강한 우려. 사실상 반대 입장이 발표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수석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한 적 없다요. 현재까지. 다만 안보 공백 때문에 우려가 있으니 조금 이걸 좀 천천히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이제 권고라는 거죠. 자, 청와대와 여권의 실제 마음 어떤 겁니까? 지금 상당히 언짢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권 2학기에는 어쨌든 새 정부가 한다는 일에 현 정부가 좀 협조를 해주는 게 관례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국가 안보 상황이랑 실제로 상당 부분 엮여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쉽진 않다.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국방위를 제가 좀 보다 왔는데, 네네. 어때요? 민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네네. 임기 종료 마지막까지 국가의 그 안보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고 이거는 그러면 새 이제 국군 통수권자와 협의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할 문제인데 약간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청와대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협의를 하면서 순리대로 가자. 이런 게 사실 지금 민주당과 여권이 내세우는 원칙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해도 5월 10일 직무를 국방부청사에서 시작하겠다. 그럼 이제 급해도 좀 너무 급하다. 이런 당혹감도 있겠죠. 자, 박 기자님,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 청와대를 향해서 오늘 나온 얘기죠.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난관이 있다고 개혁을 우회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 냈는데 이 당선인 쪽 인수위 속내는 뭡니까? 일단은 아침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중이었고 일부 기사는 이제 발언이 나오면 바로바로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일부 기사는 해석이 이게 바로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무실이 없으니까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금방 바로 이 대변인실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게 용산 이전 척구와는 관련이 안 돼 있는 그런 문구다라고 해명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보도는 맞지 않고 국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렇게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더 이상 확전으로 가는 건 좀 원치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하나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양쪽이 좀 갈등하는 서로 경쟁하는 뭐 그런 구도로 가는 건 좀 원치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저는 좀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 중에 주목을 했던 게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주무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거는 용산 이전과 관련된 이 발언이 명확히 맞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거고요. 특히나 여론전에 좀 집중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보면 사실 당선인 쪽이 상대적인 약자로 그렇게 좀 표현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주지 않으면 양해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해주기가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남은 카드가 지금 여론전밖에 없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이 용산 이전이라는 문제가 여러 번 좀 갈팡질팡하고 우여곡절도 겪은 끝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었고 어느 정도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실제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는 광화문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사실 당내에서도 반발 여론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또 용산을 검토하는 과정도 좀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받았던 거고 워낙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종의 필살기라고 할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당위성을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한 고비를 겨우겨우 넘은 상황인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을 한 거라서 지금은 이제 남은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론전이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결국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약자예요 하는 여론전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 이 언론에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보였어요. 신구 권력 충돌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보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오해다. 신구 권력 충돌 아니다. 이견이 있는 것이고 이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좁힐 수 있다. 최 기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돌 아닙니까? 아니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제3자가 볼 때는 지금 새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한 건 사실이잖아요. 뭐 사전적 의미로 충돌이 아니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견 표출. 이견 표출인데 뭐 그것도 하나의 큰 범주에서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걸 지금 막 그 새 정부와 정권을 그 이양기에 있어서의 좀 갈등이나 이런 거를 윤석열 당선인 측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사실 부담스럽긴 하다. 그렇죠. 이제 집을 이제 비워줘야 하는 마당에 또 여당도 이제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뭐 여러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돌 이런 좀 단어가 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건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긴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용산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제일 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당선인이 실제로 일단 직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먼저 내놓은 그런 안건이잖아요. 1호 사업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일종의 어쨌든 뭐 충돌이랄까요, 의견 차이가 나타난 상황이고 사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원래 지난주에 3월 16일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무산될 때. 근데 당일에 취소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정상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전 대통령과 이제 그 현 대통령과 신구 정상입니다. 그렇죠.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데
정상 간의 약속이 당일에 취소가 된다? 아마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맞습니다. 거예요. 다른 네. 나라와 이렇게 관계를 생각한다면요. 그 얘기는 지금 공식적으로 양측이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됐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엄청난 이견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뭐 지금 추정이 되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특별 사면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등의 인사권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정도로 갈등이 좀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갈등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네네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중간에 있어요. 뭐냐면 이 견해 차이가 있다. 이게 상당히 순화된 표현이고 네. 충돌 그럼 센 표현이고 딱 중간에 지금 갈등인 건 맞는 거죠. 이 이견이 안 풀리고 있으니까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양쪽에서 언론전 펴고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 측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요청하면 가서 안보 공백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나서 설명을 주고받고 그런 생각이셨군요. 우리 쪽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고 절충안을 만들면 요거 일단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상적으로 착착 진행이 된다면은 일단락이 될 수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물론 네네.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을 사실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표현은 그렇지만 양쪽 입장이 한번 이제 의견 차이를 겪고 약속이 깨진 다음에 서로 전화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면 들어줄게. 너가 어떤 의견인지 정리해가지고 알려줘.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양상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실 오늘 이제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 라디오라든가 방송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여론의 추이를 보고 어디가 좀 더 어디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느냐 이걸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갈 거고요. 특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인수위가 남은 시간이 한 50일 정도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국면으로 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나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기한 평행선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살피다가 어느 한쪽이나 혹은 뭐 양쪽이 동시에 양보하는 그림은 나올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보와 절충이 언제 나오느냐? 이게 박수현 수석 대변인, 국민소통 수석 얘기를 아까 들어보면 여론전이라는 게 지난주엔 셌잖아요. 사면할 수밖에 없을 것. 김경수 전 지사까지 뭐 포함시킬 것. 100% 이런 얘기 여론전이었는데 이번 주는 서로 갈등 아닙니다예요.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반대 안 했어요. 그다음에 저희 목리 아닙니다. 이거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협조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보 공백 있는데 저쪽은 없다고 하시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청와대 설명. 오해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면 해결될 일 같다. 저 최 기자님 언제쯤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꽤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번 주? 저도 이번 주 안에 조심스럽게 좀 잡히지 않을까? 예, 잡힐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렇다고 지금 일주일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이었나요? 근데 일주일 이상 이렇게 미뤄지고 하는 게 양측 모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10일 관례를 깼다. 13일째. 어쨌든 만나긴 만나야 할 거라서 뭐 또 만나게 되면 극적으로 빨리 일이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 기자님은 좀 이제 금주내. 혹시 박 기자님은 어떻게 의견하세요? 저도 이거 일정은 뭐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이번 주 좀 말이 극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되지 않을까. 이제 어쨌든 저도 근거는 비슷합니다. 최 기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을 딱 어떻게 좀 정리해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이제 주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양쪽 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이런 식의 반응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만 해봅니다. 다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아이고 지금 49일 남았는데요. 이렇게 가면 5월 10일 이 취임식 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또 한 번 만나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차례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줄다리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언론들도 비슷하게 해석하는 게 결국은 이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거 봐라. 지금 이제 신임 대통령 인기 없지 않냐. 시작부터. 취임덕 이런 표현 나오고.
그다음에 저쪽은 이거 항전이다. 항전선언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또 선거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배경에 깔려 있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꼭 이것 때문이다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는데 물론 지방선거가 71일 남은 상황에서 네. 이 문제가 아예 고려가 안 된다라고도 또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뭐 대놓고 이거 지방선거 이기려면 이게 더 막 크게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진 않죠. 당연히 민주당도. 근데 다만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소통 방식이 굉장히 일방통행적이다 또는 뭐 불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하는데 네. 이런 사례가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청와대 이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을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제대로 야당이 될 민주당과 협의 없이 약간 좀 윽박지르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정권 초반부터 국민들 보기에 윤석열 당선인 좀 기대하고 뽑아놨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바로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례가 축적되고 그런 프레임으로 딱 지방선거에 들고 나오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런 분위기가 은근히 깔려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집무실 문제도 조금 천천히 검토하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을 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들 궁금해하는 게 자,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김은혜 대변인. 그다음에 어쨌든 또 통이동에서 그냥 직무 보겠다. 네. 그럼 용산의 국방부가 정리되고 신청사의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청와대 안 들어가고 통이동에서 직무한다. 5월 10일 이후에. 예. 이런 게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 왜 청와대는 하루도 못 있겠다는 거냐. 용산 이전을 왜 이 정도까지 고집하느냐.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뭐 네.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공약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네네.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나머지는 좀 취재를 해보고 또 이제 분석을 해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제1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제 청와대에서 약간의 제동을 걸어가지고 쉽지 않아진 면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여소야대의 국면이잖아요. 네.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가장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내 반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완전히 물음표입니다. 사실은 네. 안 될 거라고 더 높게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게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는데 대체로 다 임기 시작하고 해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약속했던 것들 중에 이행해낼 수 있는 것 하나, 이거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요기에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면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각오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예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건 대선 국면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은 이 정부가 잘 운영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거고 추진 과제들이 좀 막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예를 들자면은 당장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좀 회복을 시켜줄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총선이 2년 뒤에 오면은 의회 권력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상화를 시켜주고 이런 과정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현재 여당이 발목 잡기를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거나 이제 그런 그림을 가기 전에 해낼 수 있는 사실상의 거의 유일한 그런 안건이란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이 태생이 반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반문재인으로 인해서 탄생이 된 그런 정부인데 반문연대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정권 심판론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만의 어떤 가치나 철학을 좀 따져보면은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경제 운영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뭐 이 평가에 대해서는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소득 주도 성장이 있었고요. 아니면 박근혜 정부는 뭐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면 딱 잡히는 그런 뚜렷한 가치 같은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 소통을 강조한 이 탈청와대 행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갑론을박입니다. 이게 이제 정권 교체기 과도기이기 때문에. 자, 김성식님은요. 두 사람 차라리 만나지 말고 나갈 때 말없이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랍니다. 제발 안보 공백 핑계 대지 말고요.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이시고, 또 김지성님은 인수위 측이 공약 이행 의지를 언론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전 정부에 협의 안 해줘서 못한다는 건 핑계대는 것 같고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고 결과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건 조금 이제 조율을 하시라, 또 이런 입장이고. 김성식님 말씀은 무섭네요. 만나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럼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자, 어제 윤당선인 정경련을 포함해서 이게 경제 6단체를 만났습니다. 네. 공무원이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라. 이렇게 한 말이 화제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시그니처가 되는 딱 경제 정책 공약에 이름 붙어 있지는 않고, 네. 저도 이게 좀 큰 게 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윤 후보가 후보 시절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맞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네. 특수한 게 아니라. 근데 공무원이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라. 이게 화제가 됐는데 향후 경제 행보를 좀 예고한 부분이 어제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을 그 발언들 중에서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민간 기업 중심의 경제로 가겠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나머지는 연결이 되는 내용들인데, 기업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 같은 것들을 좀 개혁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규제 혁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또 이거는 다시 말해서는 친기업 행보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경제분과 쪽에, 인수위 쪽에 물어보면은 네. 어떤 그 경제 그런 뭐 시그니처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그래도 얘기를 들은 거는 작은 정부론을 좀 하려고 한다. 이제 시장 네네. 경제를 좀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쪽에 좀 무게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지금 특수부 검사통으로 불렸잖아요. 특수통으로 불려가지고 기업 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그랬기 때문에 좀 긴장을 했으나 이런 걸 좀 부드럽게 하고 가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기업들의 한라인, 뭐 소통 이런 걸 좀 강화한 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경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 민간 주도다. 어제 이걸 강조하기도 했는데, 근데 조금 특이했던 건 정경련을 만났어요. 네. 그 정경련에서 어제 6단체를 주도했다고 하던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니까 중소기업 중앙회를 먼저 만났고, 경제민주화 방점이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대기업 쪽을 주로 이제 했고, 이때 낙수 효과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정경련을 만났는데, 사실 국정농단 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이때 사실 정경련 해체 선언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 사실은 정경련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일종의 그 기업들의 돈을 출연하는데 관여를 하면서 네네. 가장 핵심적인, 원래 여기가 대기업 집단을 대표하는 곳이었는데, 그렇죠. 삼성, LG, SK, 현대차 4대 기업이 다 탈퇴를 해버리거든요.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라서 정경련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이제 아까 그 정경련을 먼저 만났다고 하셨는데 이제 딱 그렇진 않고 6단체를 같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련이 그 사이에 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도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도했다는 부분도 약간 논란은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5단체장들하고 이제 월요일에 점심을 한다, 이 기사를 먼저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쓸 수 있던 배경이 됐던 거는 이제 경제 단체 내에 약간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경제 단체들은 정경련을 제외하고는 각자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네네네. 당선인과 따로따로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정경련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당선인과 오찬이 있으니 참여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 단체 쪽의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경련은 아마 혼자서는 못 만났을 거다. 왜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그 국정농단을 어쨌든 수사를 한 검사인 거잖아요. 입장이 있으니까. 만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언론의 해석도 있을 수가 있고 주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정경련이 혼자 만나기는 좀 까다로우니까 나머지 경제단체들을 다 묶어가지고 만나게 되면은 네네. 자신들이 끼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건데, 사실 나머지 경제단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따로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정경련 앞으로의 또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죠. 지금 허창수 회장이죠.
정경련이? 네. 송경식 회장은 경총이고. 맞습니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원내대표 선출 있잖아요. 예. 이른바 콘클라베. 근데 후보군 대부분이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강경투쟁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뭐 일단은 야당이 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야당 며칠 안 남았죠. 네. 네. 야당의 원내대표의 기본 덕목은 투쟁입니다. 야당은 투쟁이다. 그렇죠. 대여 투쟁이 가장 큰 네. 덕목이기 때문에 그 점 특히 여당 새 여권을 이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젠다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 지금 유력 후보군 중에서는 또 그렇게 막 강경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걱정을 하긴 하는데 네네. 뭐 그래도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또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된 다음에는 또 어떻게 강경 노선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지금 사실 콘클라베 방식이라는 게 이 후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력 후보군들은 언론이 계속 얘기를 해서 판세는 어때요?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만 투표권이 있어서 참 어렵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판세는 당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박광원 의원이랑 박홍근 의원이 일단 양강이다 이런 평가를 하죠. 양박. 예, 그렇게 양강. 양박이 양강이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원호 의원이 의외로 또 선전을 할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언급을 안 하면 섭섭할 테니까 뭐 김경엽, 안규백 의원도 열심히 준비한 거를 이제 어제 다들 어제 그 SNS에 네. 최근에 보면 그저께부터 이렇게 뭐 출마의 변을 올렸어요. 언급을 안 하면 섭섭하니까가 더 슬프겠다. 수식어가. 네네. 어쨌든 이런 인물들이 있고 양박, 양강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후보군의 나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이제 누가 공식적으로 기사를 쓰진 않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정서가 이게 나이가 무시를 못해요 사실. 아직도. 네, 근데 이제 대표 뽑을 박지원 때는 비대위원장이 있는데도. 네, 그것도 사실 근데 이제 누가 낙하산으로 꽂았으니 이렇게 된 거지. 네. 근데 뭐 이준석 대표야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다수의 표가 모이니까 선출된 이제 선출을 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는 이 의원들의 친소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뚜껑 열어봐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의원들이 자기들의 의원들 각자 개성이 되게 다양하고 본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우두머리 수상이 된다 하려면은 그분들이 이제 공감을 할 때 있어서 물론 여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입니다. 당선 횟수. 네. 근데 당선 횟수도 뭐 비슷하고 이럴 때는 나이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나이여도 자기는 초선이고 3선인데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정치 경력으로 보나 뭐 다른 거로 보나 했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뒤지지 않는데 싶은데 그래도 나이가 많다면은 좀 존중을 해주는 문화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박홍근 의원이 69년생입니다. 근데 박광원 의원은 57년생. 물론 네네. 동갑이긴 하죠. 띠동갑이지만. 근데 이게 같은 삼선이어도 살짝 그래도 의원들이 지금 60년대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박홍근 의원을 대표로 모셔야 되는데 지금 또 문제가 3년차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를 배분을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약간 좀 권위와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좀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선출이 되긴 했겠지만은 그 원내대표의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의원들이 좀 불편한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약간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86 용태론도 나오고 그러면 요즘부터 나이가 많은 게 미덕이 아니라 좀 뒤에 앉아 계시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파워와 권위가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한테 뭐 오늘의 예언을 좀 받아볼게요. 이틀 후에 나오는데 지금 여러 명 쭉 인물이 나왔고 뭐 또 다크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박 기자님. 이게 뭐 여당 상황이긴 하지만 내일 모레 누가 원내대표 될까요? 요건 저는 정말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찍는 거고 그러면은 영향 거의 없겠지만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야, 상당히 이제 본인의 영향력을 발신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영향 없습니다. 최 기자님은요? 저는 이제 뭐 지금 살짝 얘기 중에 박광원 의원에게 무게가 실렸어요. 티가 났나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그건데 지금 그 당원분들 중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많이 화가 나 있어서 뭐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지난주에도.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분들이 실제 투표권이 있는데 그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그대로 투표를 안 하고 오히려 왜 이러지 하면서 반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분을 도와주려고 한 거지만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 모레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그 이후 전국을 또 다음 주에 논해보도록 하죠. 자,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감자칩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감자. 어제 카레라이스를 시켰는데 야채 카레라이스 감자가 안 들어있어서 화가 났어요. 저 감자 좋아하거든요.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감자칩을 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이게 얼마 전 논란이 됐던 AI 챗봇 채팅하는 로봇이죠. 이루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들어본 것 같은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청취자 많으실 거예요. 네. 이루다 뭐였죠? 이루다가요. 이제 우리가 친구처럼 대화를 해주는 인공지능 챗봇이고요. 네. SNS 안에 들어있는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친구 신청을 하고 대화를 하면 해주는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23일에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인기를 좀 끌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정이 20세의 여성 캐릭터고 뭐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이런 설정이 있다 보니까 뭔가 기존의 챗봇 하면은 뭔가 기계적으로 대화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면 20대 여성이 그냥 되게 가볍게 우리가 이른바 톡하듯이 이런 대화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됐던 게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10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일 정도 운영이 됐을 때 누적 대화량이 7천만 건이 넘고 최대 이용자 수가 21만 명에 달했던 뭐 이러한 서비스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중단된 이유가 또 있었는데 이 과거 개인정보 침해 문제 그리고 혐오 발언, 차별 발언이 문제였다. 자, 요건 어떤 그러니까 사건들이었죠? 소통한 지 딱 20일 만에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연인들의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실제 데이터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연인들의 한마디를 우리가 말하는 톡 데이터를 활용한 건데 이게 원래 이 회사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톡을 연인들끼리의 톡 내용을 올려주면 이걸 갖고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너가 뭐 이런 거죠. 너가 남자친구한테 3번 얘기할 때 남자친구는 평균 3.5회 정도 톡을 했을 때 대답을 하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제일 대화를 많이 할 때는 월요일이더라. 뭐 이런 식.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걸 유도한 건데 이 데이터는 이제 오롯이 이제 그 연인들을 위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공한 데이터지만 나를 분석해 주시오 하고 제공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루다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침해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혐오 참호 발언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대화에서 막 있던 거다 보니까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뭔가 좀 차별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뭐 난 싫다. 아니면 혐오스럽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단이 있었다. 글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커플들이 한 이야기를 분석해 주세요 했는데 이게 다른 쪽의 데이터로 제공이 돼서 그게 쓰였더라. 또는 어찌 보면 아주 사적으로는 자신의 이제 주관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서비스로서의 AI가 차별적인 또는 혐오 발언을 막 쓰더라. 이거 문제가 돼서 중단이 됐다. 자, 그러면 이거 재출시한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논란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앞서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 회사에게 1억 원 규모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했고요. 2.0은 이제 과거의 문제 대부분 개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은 말씀드렸었던 개인정보를 최대한 안 쓰는 방식을 쓴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연구용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하나는 답변용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네. 연구용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건데 네네. 거기에 일부 데이터가 들었는데 거기는 이른바 가명 처리를 다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성별, 나이대, 대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해놓은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한테 야 네가 학습해라고 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장들만 활용을 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대화가 아니라 이제 일부 사람의 익명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학습을 해서 결국 답변을 할 때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말한 답변이니까 네. 이거 자체는 기존의 톡대화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약간 야한 얘기라든지 약간 어떤 이제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들을 만약에 물어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예를 들면 너무 그런 것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30분 동안 서비스를 중지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아예 그 서비스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네네네. 가이드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한 답변 비율이 본인들의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테스트 성에서는 한 99.75%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사실 요즘에는 무슨 이제 이게 고객센터에만 전화해도 네. 자,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다음에 절대로 이 성희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지가 나오는데 아까 20대 여성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아무리 AI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AI 문제도 있지만 또 채팅을 하는 인간 쪽에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쌍방향적인 거니까. 자, 과거 논란은 많이 좀 해결이 됐다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알파고 때부터 그렇죠. 막 바둑의 수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화를 학습하는 로봇인 건데 그렇죠.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챗봇은 단어상으로만 겨우 알아들을 법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문맥을 좀 이해해서 실제 친구의 느낌이 살짝 나는 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네. 제가 채팅으로 확진됐다라고 표현을 하면 확진이 무엇인지를 이제 문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은 친구들을 못 봐서 좀 그래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그리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얘가 메신저로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너 요즘에 땡튜브 뭐 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친근감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대화를 15문장, 그러니까 15번에 주고받는 것까지 기억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들 만나도 네네네. 전체 기억은 못해도 지금 대화는 기억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기억해서 오히려 이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몇 분 있다 다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아직 문맥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마스크와 관련돼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코로나 걸릴 자격 박탈이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문맥이 이상한.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코로나 걸릴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네네. 그런 식이지만 어쨌든 어떤 대화를 하는 느낌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톡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툭 이렇게 대화를 걸어오는데 간단한 인사인데도 이거 번역기 돌렸네 이런 느낌이 오면 보이스피싱인가 이런 걱정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기계어의 느낌이 그렇죠. 남아 있다. 그래도 이게 궁금합니다. 자, 그동안 취약했던 이 난감한 질문들을 일부러 해본다. 그럼 어떤 대답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극단적인 것들도 막 해볼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매우 싫어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흑인이 싫어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 단어를 인지를 하고 먼저 경고를 띄워요. 편향적인 말이나 차별 및 혐오 발언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도적인 차별을 경계하며 다양성을 존중합니다라는 어떤 알람을 띄우고요. 경고문이 딱 그다음에 나오고 답을 하는데 그건 편견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오호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랬더니 난 어떤 인종이든 모든 사람을 존중해 흐흐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또 지역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지역 감정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이래서 알겠어 이랬더니
뭔데 왜 갑자기 물어본 거야라고 거꾸로 이제 오히려 이 채팅이 물어봅니다. 뭔데 그런 거 왜 갑자기 물어봐? 그럼 이제 너 생각하는 거 궁금해서 이랬더니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하기 좀 말하기 어려운 주제야. 뭐 이런 식의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 정치 사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네. 자, 이 서비스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은 기계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친구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학습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건데 그럼 중요한 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뭘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외로운 사람에겐 또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IT본부 함께했고요. 자, 오늘 감자칩